그럼 좌초의 증거는 무엇이냐? 배가 좌초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될 것이냐? 침수되면서 좌초 보고에서 그 첫 긴급 타전은 좌초로 보고를 합니다. 이 배의 항해를 운항졌던 항해 책임 당직자도 바로 좌초라고 얘기했고 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를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니까 저도 황당하죠. 군에 있던 어느 장교가 MBC에다가 서류를 하나 딱 팩스로 보냅니다. 뭐 핸드폰으로 보냈는지 팩스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군의 공식 발표는 21시 22분에 배가 반토막 났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 7분 앞선 시각에 최초 상황이 발생한 내부 상황 일지를 MBC에다가 제공을 한 겁니다. 누가 제공했을까?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군 장교는 MBC에 이걸 보내면서 자기는 이름을 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양심적인 군인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즉 배는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상황이 이미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고발한 겁니다, 사실은. 함장도 함대에다가 좌초로 보고했고 함대사령부도 해경에 좌초라고 얘기했고 포술장은 해경에다가 구조 요청하면서 배가 좌초했다고 했고 함대사령관도 작전처장한테 좌초로 보고했습니다. 지들이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말을 바꾼 거예요. 해경은 맞습니다. 우리는 9시 15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한 겁니다. 해경도 9시 15분으로 알고 있었다. 어떻게? 9시 15분은 좌초, 9시 22분은 두 번째 사고, 충돌. 좌초와 충돌이 7분 간격으로 발생한 겁니다. 천안함. 해경에는 좌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좌초. 해군이 해경에 보낸 것을 근거로 해서 해경의 상황 보고고 이분은 해병 경비과장으로 시간의 문제, 좌초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자고 하니까 기자들을 해경에다 불러놓고 이분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정리해 줄게. 9시 15분에 문제가 있었고 배가 좌초가 된 것 같다고 해서 501함에 바로 이동 지시했다라고 기자들한테 탁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막 튀어나가서 기자를 썼죠. 그 뒤로 이분은 저기 태안 쪽으로 전출당합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처음에 사고 시간만 해도 9시 45분, 9시 30분, 9시 25분, 9시 30분 막 오락가락 합니다. 배가 반토막 나는 거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시간조차 확정을 못해요. 시간조차. 왜? 시간을 조작해야 되니까. 사건이 한 번이 아닌 거를 두 번 발생한 사건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했던 거죠. 함장의 천배트는 쾅 충돌은 해군 장교가 함장이 충돌과 폭발을 구분을 못해서 충돌음이라고 말했을 리는 없죠. 대통령한테도 침수보고 좌초보고가 됐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처장은 대령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했을 때는 준장이었습니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인 심승섭 씨. 그분이 법정에 나와서 최초 보고는 좌초로 보고받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분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몇 안 되는 군인입니다. 해군 장성의 증언으로 2차 공판 2011년 9월 19일 날 증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해군 참모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제가 그분한테 진실을 밝히라고 막 난리를 치고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이때 이렇게 정직하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되겠고 조용히 있습니다. 네. 최초의 증거는 이 좌초의 증거는 명백하게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게 어린애가 아이가 운동장 가서 뛰어놀다가 무릎팍이 쫙 까져서 피 흘리면서 들어오면은 놀다가 엎어진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죠. 북한 간첩이 와가지고 수류탄 던졌을 거라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백령도에서 났기에 이렇게 몰아갔죠. 이거 부산 앞바다에서 이랬다면은 누가 북한 잠수함에 어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애 엄마가 북한 수류탄 생각하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다. 손 전체가 다칩니다. 그런데 이게 땅바닥에 긁었다. 튀어나온 부분이 손상이 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튀어나온 부분이 손상이 났다면 물리적인 접촉인 거예요.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라. 프로펠러 손상은 좌초와 이초에 명확한 건데 군산 프로펠러는 오른쪽 건 오른쪽 돌고 왼쪽 건 왼쪽으로 돕니다.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다만 프로펠러 각도가 바뀝니다. 그걸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왼쪽 거는 조금 멀쩡한데 오른쪽 거는 뺀질뺀질하고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S자로 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제가 첫날 조사를 가서 프로펠러 앞에 서가지고 그때 미국 조사관, 영국 조사관이 딱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휘어졌냐고 그랬더니 배가 빠져서 해저에 딱 닿으면서 손상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배가 반토막 나면은 그 순간 동력이 차단이 되는데 배 어떻게 끄냐고. 물속에 들어와서 이게 쿵 해가지고 손상이 됐대요.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엔진이 앞쪽이 무겁기 때문에 엔진을 앞쪽으로 해가지고 와서 프로펠러를 하늘로 쳐박고 물속에 들어간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프로펠러가 먼저 닿는단 말이냐 그랬더니 뭐 어떤 그렇대요. 왜 5개가 다 휘었냐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사고가 났대. 엔진이 정지해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엔진이 정지한 상태인데 왜 돌아가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노인식 교수라고 충남대학교 교수님까지 딱 이제 등장시켜서 그때 이제 합동조사단의 그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과학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물론 국과수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의뢰를 만듭니다.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그게 많은 과학자가 참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에 소속된, 국가기관에 소속된 과학자들이고, 민간 과학자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조선공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충남대학교 노인식 교수는 충남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세요. 그분이 딱 구원군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 오른쪽으로 막 돌아가던 회전체가 급히 전지하니까 관성으로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철날 이거 선풍기 돌렸다가 코드 뽑으면 박살 나겠네. 우리 기계에서 회전체가 정지하면 돌다가 씁니다. 그쵸, 기계가. 동력이 끊어지면 돌다가 서야지. 그래가지고 그 논란이 분분하고 있는데, 논문까지 발송이 통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돌다가 급정지를 하니 변형이 되더라 하고 이렇게 논문까지 씁니다. 논문까지. 그런데 YTN 해직 기자셨다가 지금 복직해서 앵커를 하고 계시는 노종면 씨가 언론검증위원회 3언론사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때 저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사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니 신 대표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문제를 딱 보고 노종면 씨가 관성에 휘어졌다고 치자. 왜 방향이 반대 방향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물체가 관성에 휘어졌다면 오른쪽으로 돌다 휘어졌다면 이 날개가 이쪽으로 휘어져야 되잖아. 그죠? 이리 휘어져야 돼. 근데 거꾸로 휘어졌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휘어졌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방향이 반대인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스테리다 그래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바다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사고 난 걸 가지고 미스테리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두 번째 기획을 하십니다. 축방향으로 충격이 미쳐서 축방향으로 팍 충격이 미치니까 탁 이렇게 오래. 충격이 미쳐 이렇게 오래. 이것도 관성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방향의 충격량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논리를 바꿉니다. 이게요, 기계적으로 이 축방향에 어떤 토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면 프로펠러라고 하는 기계적인 구조물과 축이라고 하는 이 샤프트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본다면 그 연결 메커니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물속에서 돌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거 연결 조인트 부분이 한 바디일 수도 없고 안에는 기계적으로 핀이 연결되어 있거나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성으로 날개가 휘어질 만큼의 토크가 들어왔다면 샤프트가 부러지든지 이 부분이 박살나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거짓말. 그랬더니 계속 이걸 주장을 하길래 좋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서울에서 만나지 말고 우리 대전에서 따로 만납시다. 제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검에 이분을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국가 명령에 의해서 거짓말하고 조작하는 게 자기들의 운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걸 다 사람이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과학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군인들의 조작과 거짓 왜곡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가 이렇게 해서 밀고 가면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는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히 기계적으로 또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검증 가능해야 되고 재현 가능하잖아요. 검증, 재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 천안함 사건과 별도로 대전지검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제가 3월 달에는 재판이 없어요. 그래서 3월 초에 가서 정중하게 제출을 해서 또 하나의 그거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노인식 교수,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송태우 교수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윤도경 전 총장. 과학을 팔아먹은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을. 자, 자세히 보시면 뺀질뺀질한 것은 뭐냐? 이게 바닷속에 밀고 들어가서 처음에 자초를 했을 때 프로펠러가 이만큼 오른쪽은 해저의 집안의 볼 속에 들어가고 얘는 조금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다음 전진을 하고 이거 항상 오른쪽으로 도니까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면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립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 땅바닥에 뻘밭에 모래와 뻘로 구성된 바닥을 들고 치니까 따개비가 다 떨어져 나갈 만큼 반질반질한 샌딩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이걸 샌딩 효과라 그럽니다. 여기는 모서리 부분만, 그죠? 따개비가 다 있는데 모서리 부분만 따개비가 없죠. 원리적으로 이거는 그냥 돌아가는 물체입니다. 돌아가는 물체가 어딘가는 따개비 있고 어딘가는 따개비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무언가 물리적인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즉 땅바닥을 판 겁니다. 이건 조금만 판 겁니다. 요거 밑에 요거 보이죠? 요거는 인위적으로 자른 겁니다. 합조단에서 임의 절단한 겁니다. 요거 일부러 잘랐습니다. 요거는 왜 절단했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8년 동안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결국 실토했습니다. 국방부가.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든 이게 돌아가는데 요게 왜 S자로 휘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전진일 때는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우회전입니다. 이것도 우회전입니다. 후진일 때는 각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날개가 우리 선풍기 날개를 각도를 바꾸면은 앞으로 오던 바람이 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각도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을 이렇게 치기 때문에 물을 밀어내죠. 근데 이 각도를 이렇게 바꾸면 이 물을 칠 때마다 이게 이쪽으로 물을 치니까 배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 하니까 날개는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하다 보니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개가 S자로 휘어진 메커니즘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는 그 결과 이게 들고 땅을 팠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배는 좌초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배 좌초라는 것은 수심이 낮은 곳에 배가 얹혀졌기 때문에 생명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좌초 한 배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난 환자 어떡합니까? 119 불러서 전문가들이 이동하기 전까지 그대로 놔두잖아요. 잘못 건드리면은, 그죠? 척추부터 해서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은 영구히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놔두잖아요. 좌초가 되면 배를 그대로 둬야 됩니다.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 암초에 걸려서 간당간당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나 백년도처럼 밑에 뻘받치고 모래고 자갈이고 이렇게 있는 이런 곳이라면 그냥 두면 물이 들어오더라도 물 안 없는 곳으로 올라가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배가 와서 구조해가면 전원 다 구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무리하게 프로펠러를 돌려서 뺀 결과 배를 뺐다는 게 항해 당직사관의 큰 과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밤 깜깜한 밤에 초급 항해자가 대위예요. 항해 당직사관이 대위. 배를 탄지 해군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군대 와서 불과 2년, 3년, 2, 3년밖에 되지 않은 초급 장교가 야간에 항해를 하면서 배를 얹혀버렸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함장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야간에. 초보 운전한 아들, 딸들한테 야간에 차키 주는 행위하고 똑같았습니다. 백령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옆에 망망대해 바다라면 괜찮아요. 섬이 있는데 거기서 항해를 하게 했기 때문에 함장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배가 안 가니까
그리고 물 밑은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안 가는지는 모르지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프로펠러를 앞으로 돌렸다, 전진을 했다, 후진을 했다, 반복을 해본 겁니다. 반복을 하다 보니 배가 빠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배가 해저 지반에 닿으면 바닥에 손상이 나고 손상이 나면 물 들어오잖아요. 배가 굉장히 튼튼할 거라 착각하는 겁니다. 이 배가 배 밑바닥이 그거대가 새끼손가락 두께밖에 안 됩니다. 11cm, 11mm. 요 두께예요. 요 두께가 1200톤이라는 덩치를 안고 해저 바닥에 있으면 돌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온갖 갈고리도 있고 별거 다 있을 텐데 거기에서 문지르면은 구멍 나고 물 들어오죠. 당연히. 한 번도 좌초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함장을 불렀어야지. 배가 안 갑니다. 큰일 났다. 함장님, 오십시오. 와서 이거 좀 이래야 되는데 지가 배를 빼요. 나는 처음에 함장이 와서도 함장이 뺀 줄 알았습니다. 8년이 지나고 보니까 함장은 1차 사고 때도 자기 방에 있었고 2차 사고 때도 자기 방에 있었어요. 진술서도 그렇고 다 맞습니다. 모든 정황이 다 맞습니다. 이때는 자초를 했을 때 자기 임의로 뺐기 때문에 함장한테 보고도 안 했죠. 불과 7분 만에 충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함장도 구조돼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불과 10분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좌초와 충돌을 다 겪습니다. 이 배가. 좌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빼낸 결과로 쭉쭉 긁으면서 빼낸 결과로 2차 사고를 맞게 되는데 이 프로펠러 끝단이 보면 찢어지고 휘어지고 이 프로펠러 끝단의 데미지는 물리적으로 접촉한 데미지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조사보고단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가면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난 뒤에 러시아에서 우리도 한번 배를 봤으면 좋겠다니까 또 오라 그래요. 우리 국방부가. 그래서 5월 31일 날 5월 20일 날 최종 발표하는데 5월 31일 날 러시아 조사단 4명이 한국에 와서 쭉 조사하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뢰 공격이었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 배는 2차 사고 당하기 전에 해저 지반에 좌초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 끝단의 손상을 보면 그것이 해저 지반과 닿았던 증거다라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과 99.5%가 일치합니다.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혹시 기뢰일지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자기해요. 기뢰일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는 분석을 충돌인데 충돌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돌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비밀로 하고 감추니 러시아 조사단도 무엇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뢰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기뢰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러시아 조사단들은 철수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물이 있죠. 이 그물이 배 밑바닥에 걸려있는 것은 찢어졌기 때문이고 찢어진 데 그물이 있다면 여기도 물이 들어갔을 겁니다. 찢어진 자국이 있죠. 파공 및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국방부는 이걸 보고 버블 그래서 버블젯 어뢰가 터지면서 버블이 오면서 이걸 때려서 이렇게 됐답니다. 공기가 이걸 배 밑바닥을 이거는 뭐냐면요. 배가 오랫동안 적어도 이 배는 30일간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돌멩이 위에 얹어지겠죠. 돌멩이. 그럼 돌멩이가 오랫동안 한 군데에 부딪히다 보면 여기에 녹이 나죠.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여기에 녹이 발생하죠. 그 녹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앉혀졌던 곳에 녹이 발생해서 결국은 한 형생 증거입니다. 이게 해저 지반에 닿았던 증거가 되는 거죠. 함 안전기에 걸린 그물, 이 그물 여기도 그물과 갈고리가 걸려있죠. 해저를 끄었다는 게 이렇게 증거가 다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물이 걸려있는 거. 이래놓고 좌초를 안 했다고. 선박은 좌초로 얼마든지 반파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좌초도 있습니다. 이 배는 배 밑바닥 말끔할 거예요. 왜? 이 백사장 아닙니까? 백사장이기 때문에 이 배는 나가면은 프로펠러는 좀 문제가 됐겠지만 그 외에는 큰 데미지는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뭐 할 것 같습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피자 시켰던 겁니다. 이게. 피자 좌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배는 여객선인데 출입항 시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배를 잠시 뒀더니 물이 빠져가지고 그냥 얹혀버렸습니다. 여객선도 이렇게 흔히 이런 사고를 당하면 여객선이 이거는 보시다시피 완벽한 뻘이기 때문에 밑바닥 손상 전혀 없을 겁니다. 이 배는 운이 좋죠. 여기에 걸렸다면 아마 돌멩이 때문에 밑바닥 찢어지거나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뻘이기 때문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좌초도 있습니다. 작전 상황도를 제가 입수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아시아경제 뉴스에서 딱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딱 적어놓고 평택 이함대 해군 관계자 생존대원에게 브리핑 받고 나온 희생자 가족들이 해군이 설명한 당시 상황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당시 작전 지도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 중요한 지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거를 딱 들여다봤더니 고조, 저조, 평균 수면 6.4m, 최초 자초 별표. 군 작전 상황도에 최초 자초의 별표까지 친 거를 발견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 3월 27일 날 사고 다음 날 오후 4시 41분 보도고, 이 일은 언제 썼냐면 그날 오후 2시에 사고 난 다음 날 실종자, 우리 아들 물속에 들어있으니 찾아달라는 실종자 가족들이 이 함대에 평택에 모여 있을 때 해군 작전부에 있는 장교와 이 배를 운항했던 박연수 대위가 가족들한테 브리핑하면서 이 작전 상황도를 펼쳐놨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날 아침부터 해군 장교가 이 함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다 해놓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황이 이 작전 상황도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고조, 조조, 평균 시면의 최초, 자초 별표를 누가 했느냐, 이걸로 1심 때 재판하는 도중에 증인 신청다고 했더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배를 운항했던 박연수 대위가 이 사진을 펼쳐놓고 이 배가 처음 여기서 좌초했습니다라고 실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배를 몰았던 장교가 좌초했다라고 가족들한테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사고 지역은 초기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 이용기 씨라고 실종자 가족 중에 해군 부사관 출신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해군 중사 출신인데 실종자 가족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에 천안함이 왜 들어간단 말이야?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미쳤냐? 천안함이 이렇게 낮은 곳에 왜 들어가냐고. 여기 보면은 수심이 다 나와 있는데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여튼 자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용기 씨가 가서 작전 상황도를 뺐습니다. 이 지도를 뺏어요. 뺏어가지고 들고 작전관 앞에다 딱 들이밉니다. 어디서 자초했어? 찍어봐. 그랬더니 박연수 대위가 여기를 지목하면서 여기서 자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용기 씨가 여기다가 별표를 딱 치고 최초 자초라고 씁니다. 쓰고 여기에 수심이 그때 얼마야? 했더니 6.4m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조석표를 찾아서 그 시간대에 물때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에 고조가 몇 시고 저조가 몇 시고 저조 때는 22시 39분이 최저조이기 때문에 21시 22분 그 당시에는 최저조가 되기 직전이니까 정조 시간대.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물때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면 6.4m라고 적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들 스스로 좌초했다라고 실토를 했고 그 내용을 군 중사가 와서 적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작전관은 법정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자초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아예 더 이상의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그 다음 날 가족들 앞에서 실토를 해버렸는데 그 이후로 사고의 원인이 방향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기는 자초를 실토하고 배를 운전한 사람이 자초를 실토하고 가족들한테도 실토했음에도 그 뒤로는 말을 바꾸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 국방부는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무시합니다. 그렇지만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최초 자초.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러한 모든 정황을 펼쳐놨을 때 선택이잖아요. 취사 선택이에요. 어떤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배제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초의 증거고, 그리고 사실은 천안함급이 여기서 자초를 한다면 자초할 것은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런 데는 자초하려고 그러면 큰 배가 들어가기 전에 어디선가 걸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딱 구조적으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A 섹션과 B 섹션으로 나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작전 상황도에서 보면 요거는 오리지널 군이 작성한 거고 요 부분만 이용기 씨가 옆에다 적은 겁니다. 민간인이 적은 거예요. 요거는. 나머지는 군이 다 작성합니다. 군이 작성한 것 중에 A 섹션과 B 섹션으로 나누면 A 섹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빨간 점이 있고 플러스가 2개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뭐가 뽀글뽀글 모여 있죠. 그런데 A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수천 년 동안 북에서 내려오는 고온 토사, 특히 대동강에서는 엄청나게 고온 모래들이 나오죠. 지금도 한국하고 합작한 유리공장이 있습니다. 그 고온 토사들이 백령도에 와서 부딪히고 휘몰아가면서 와류를 형성하면서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쭉 가서 계속 여기 쌓이게 됩니다. 꼭 개불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좀 깊고 여기만큼은 수심이 굉장히 얕은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특히 수심이 가장 낮은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그래서 이쪽 나이고 그 다음에 이 높은 곳이 있으니까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토사들 중에서 조금 알갱이가 큰 것들은 여기 구르다가 여기서 계속 쌓이는 구조죠. 그럼 조개 껍데기도 쌓이고 돌멩이도 쌓이고 한 곳이 요 가운데 지점입니다.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A 지점을 보면 해저의 고온 규사토가 오랫동안 쌓여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백령도는 전체적으로 이 전체가 규조토들이 유리 만드는 재료죠, 그죠? 유리 만드는 재료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토질이어서 여기 보면 사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백령도에 여기는 옛날에 비행기가 떴다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처럼 고운 모래들이 쌓여서 다져지기 때문에 단단하지만 뭔가 파고들면 또 파이기도 합니다. 세멘트처럼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딱 이 부분이 제일 높은 수심이고 이 부분의 수심이 해도상에는 8.6m로 되어 있습니다. 8.6m로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은 6.4m라고 기록을 한 거로 봐서는, 그 다음에 백령도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5m 납니다. 조수가 낮을 때와 높을 때의 간격 차이가 5m 차이가 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여기다 하게 되면은 3m에서 8m까지 오르내리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여기를 지나갈 때 하필이면 제일 수심이 낮은 때에, 제일 수심이 낮은 시간대에 지나간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그날 왔다 갔다 항해를 했는데 이 항해 장교가 항해에 미숙하다 보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터닝해서 올라갈 때 바람은 북서풍, 이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류도 위에서 밑으로 흘렀습니다. 조류와 바람이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터닝을 하면은 외해 바깥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밖으로 돌아야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더라도 섬에 안 가까워지죠. 그런데 돌아서 안쪽으로 도는 바람에 안으로 돌면서 특히나 배가 저속으로 6.5나트 정도밖에 안 되는 저속으로 터닝을 하다가 보니 안쪽으로 더 밀렸습니다.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안쪽으로 항해를 하는 바람에 이 위를 지나가게 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재판부에도 그렇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터닝을 안쪽으로 했다는 것은 박영선 의원이 KNTDS라고 정보를 확인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B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 빨간 점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 사고가 나자마자 한미는 반토막 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불과 3분도 안 되어서 한미는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한미는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함수는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수는 안에가 주로 거주구가 많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는 어느 정도의 부력이 있어서 쭉 떠내려가서 표류해서 상당 시간 표류를 했습니다. 함수는. 그 함수와 한미가 간 곳이 달라요. 한미는 거의 그 지점에 가라앉았고 함수는 쭉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점은 한미는 여기 가라앉았으니 함수가 여기 가라앉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려 2년 동안 그 내용을 내가 밝히지 못했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시간에 함수는 거기 없었잖아 이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새벽에 번뜩 일어나서 조사를 했더니 함수는 그때도 계속 떠내려가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 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는 빨간 점은 사고 지점이고 사고가 난 최종 가라앉은 지점이고 플러스는 군의 용어로 본다면 사고가 났다면 플러스는 생존자를 뜻합니다. 생존자. 플러스가 두 개, 하나, 둘, 생존자 2명을 건졌고 마이너스 하나는 시신 하나를 건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38은 이 안에 아직도 38명이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하나 더 가라앉았네? 천안함이 아닌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충돌한 놈을 도표로 찾아내는 사건이 이겁니다. 여기 보이는 8.6이라고 되어 있죠. SH로 되어 있죠. S가 샌드, SH가 쉘. SH로만 되어 있는 해저 지반의 배는 절대로 파괴 안 됩니다. 샌드는 샌드니까, 샌드. 말 그대로 모래니까. 쉘은 조개니까. 조개와 모래만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바위가 있었다면
궤도상에 R이 있어야 됩니다. R은 락. R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바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고선이 있는 산에 우리가 지도를 보듯이 바닷속에도 지도가 있는 이 바다 지도입니다. 이게 10.4m, 7.3m, 12m, 24m 수심이에요. 22m, 24m. 여기를 다녀야 될 천안함이 이 위를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물때가 제일 낮은 시간에 물이 제일 빠지는 22시 39분이 제일 낮은 시간인데 21시 22분에 이 위를 지나갔으니 좌초를 해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잠수함 침몰 지점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좌초한 천안함을 항해장교가 무리하게 빼내는 바람에 흘러와서 표류하다가 우리 제일 첫 장면에 5km 표류 후 두동강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사고가 나는 그 시점에 발생한 뉴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조작과 거짓과 왜곡이 개입할 시간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침수 후 5km 표류 후 두동강이 정답인 거예요. 침수는 왜? 찢어졌으니까 침수가 일어났죠. 찢어진 배를 이동했으니까 그때부터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천안함 초기에 가져가고 애인하고 통화하다가 매화술 하다가 뚝 끊겨버린 거. 그때가 9시 16분 17분이에요. 9시 15분에 좌초를 해가지고 흘러나왔는데 갑자기 물 들어오고 난리를 치니까 뭔지 모르지만 기관실에 뭐 난리가 나니까 대원들이 막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물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왔는데 쭉 흘러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7분 정도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빵!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배가 좌초를 하고 충돌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가? 싶지만 우리 초보 운전자가 아버지 몰래 저녁에 차키를 가져와서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좌에서 골목을 쫙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차가 쫙 주차했으니까 폭이 얼마 안 돼요. 두렵지만 그래도 몰고 갔는데 쫙 긁었습니다. 아이고 딱 보니까 마크가 BMW네. 어떡해야 됩니까? 일단 주변을 제일 먼저 둘러보죠. 그죠? 쫙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싹 뒤로 뺍니다. 그리고 골목 뒤로 쫙 빠져나오는데 쿵! 하는데 1톤 트럭이 엉덩이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뒀다면은 더 이상 희생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데 왜 빼냐고. 뺐는데 침수가 일어나고 배가 기동력이 상실을 했으니 기동력이 없는 배가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은 이 인근을 항해하는 다른 선박한테는 장애물이죠. 장애물로 존재하죠. 낮에는 보이기라도 하죠. 깜깜한 밤은 야간 항해 때 불 다 끕니다. 항해등 한두 개만 켜놓고 불이 깜깜합니다. 특히 그 옆 밑을 지나가던 잠수함인 경우는 더 심각하죠. 잠수함은 레이더가 없어요. 선박은 레이더라도 있지 잠수함은 레이더 없습니다. 물속에서 잠만경이고 잠만경 하나로 간단 말이에요. 잠만경을 보면서 항해한단 말이에요. 이미 뭔가 딱 앞에 시커멓게 나타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 위에서 선박 간의 사고는요. 상대방을 보기 훨씬 전에 움직여야지 앞에서 만나면 오른쪽으로 피해도 사고 나고 왼쪽으로 피해도 사고 나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딱 원리가. 자, 아이고 큰일 났다.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자. 그러면 키를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죠? 딱 라다를 이리 돌리면 물이 때려가지고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딱 급히 돌리면 배가 이리 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터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배의 중심은 옆으로 이쪽으로 갑니다. 나는 오른쪽 가고 싶어서 키를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배는 왼쪽으로 간다고요. 상당 시간 동안. 그러면 이렇게 가요. 쭉 이래갖고 빠지게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면 제가 이리 가려고 하는지 저리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상대방이 만났을 때 면적만 넓어져서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금양 98호가 충돌로 해서 9명 다 사망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천안함 사고가 26일, 불과 일주일 뒤인 4월 2일 날 천안함 수색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했던 금양 98호가 그물이 찢어지고 하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수색 중단하고 철수하다가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해가지고 9명선은 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천안함 함수 함유는 군이 이틀 동안 못 찾는다고 계속 미뤄뒀다가 3일째 찾았지만 금양 28호는 불과 4시간 만에 찾습니다. 충돌한 캄보디아 화물선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경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차이만.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충돌 사고가 있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만큼 해상에서 충돌 사고는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좌초를 하고 흘러나와서 충돌을 하고 결국은 여기서 침몰을 합니다. 충돌하고부터 침몰할 때까지는 한미는 충돌하고 찢어지고 반토막 난 상태로 또 표를 하겠죠. 그러다가 물속에 점점 들어가다가 빠지게 되는 거니까 충돌 지점, 침몰 지점, 함수는 계속 떠내려갑니다. 여기까지. 함수가 결국 여기까지 떠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수함은 여기는 빨간 점이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지점입니다. 잠수함은 이 경로를 따라서 여기에 침몰합니다. 함수는 여기 침몰하고 잠수함은 여기 침몰합니다. 한준호, 준이가 잠수함 밑에서 뭔가를 건지다가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게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미국 대사가 백령도로 휙 날아간 거 기억하십니까? 한미연합 사령관이 봉투를 한주호 가족한테 주는 거 기억나십니까? 미국 대사관에 족이 걸린 거 아십니까? 지금은 용산에 가면요. 어저께 내가 사진을 받았는데 용산 미군기지 한가운데 천안함 위령비가 있습니다. 천안함 위령비가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관계없으면 왜 못하러 위령비를 놓고 거기서 죄를 지냅니까? 자기들끼리.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돌했으면 왜 잠수함인가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밝혀야죠. 두 번째 사고는 잠수함과의 충돌인데 제가 이 배를 조사할 때 여기를 유심히 봤더니 녹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녹색. 이상하다. 왜 이 녹색인가?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하고 그때는 핸드폰도 뺏겨가지고 뭐 사진도 못 찍고 좀 찍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녹색 페인트가 있다 해가지고 다행히 누군가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이 녹색은 천안함과 아무 관계없는 색깔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충돌을 해도 보험사에서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색깔이 묻었는가 뺑소니 사고를 났을 때 그죠. 내 차가 흰색이면은 흰색 아닌 다른 색깔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각을 봐서 이거는 요만한 조각이 있어도 차 찾습니다. 어느 종류의 차에 무슨 부품인지 요즘 다 압니다. 그죠? 후미등이든 앞에 전조등이든 약간의 파편만 있어도 차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 페인트까지 묻어있으면 더 또 확실하죠. 점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보면 둥그래. 이게 둥그런데 저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거 레듀시라고 부르는데 이 둥그런 면적이 보면은 상대방이 충돌했다면 그 놈의 앞주댕이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 중에서도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포일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충돌을 했다면 그 충돌한 녀석의 앞주댕이가 위에 있을 거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둥그런 모습의 앞주댕이를 한 녹색 페인트를 가진 녀석, 일단 1차적인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는 불과 며칠 만에 싹 없애버립니다. 깨끗하게 없애버립니다. 싹 지웁니다. 나 혼자만 그냥 공허한 미침이 됐는데 세월이 7년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미를 건졌던 88 수중개발 정호원 부사장을 법정으로 증인으로 했던 게 재작년입니다. 젊은 친구예요. 그 당시에 32살이고 세월이 8년 지금 40살인데 그 양반을 법정으로 불렀어요. 한 6년 동안을 사장을 계속 불렀는데 사장은 계속 안 나오고 강하게 부르면 입원해버려요. 그냥 입원을 해버려요. 병원에 몸이 안 좋다고 입원해버려요. 계속 피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작업반장을 불렀다. 그러니까 작업반장 불렀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이런 거.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나중에 이제 검찰 쪽하고 합의를 했죠. 그럼 부사장을 부르자. 부사장이라도 부르자. 부사장은 나와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강제 구인을 뭐 예를 들면 불러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을 하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야박하다 싶어서 부사장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듣는 걸로 할게 하고 부사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 젊은 친구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천안함은 폭발한 배가 아닙니다. 한미를 건진 회사 부사장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이 이 배는 폭발한 배 아닙니다. 폭발한 배는 이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천안함에는 군함에 없는 페인트 색깔을 봤습니다라고 이걸 갖다 탁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천안함에는 군함에 없는 페인트 색깔이 있었고 그걸 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바람에 충돌을 저 혼자 주장했던 내용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충돌 1차 지점입니다. 그래서 뻥 치고 들어가면서 앞주등 떨어지고 뒷주등 떨어지고 가운데 있는 가스 터빈실이 온전하게 밀려나가서 뚝 떨어진 겁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이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폭발이 나면 가운데가 터지면서 둘로 나눠져야지 세 조각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밀어뿌리면 이게 뚝 떨어져 나가고 양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합조단에서 제가 조사할 당시에 누군가가 3D 그래픽을 만들길래 내가 뒤에서 와, 저것만 내가 입수할 수 있다면 입증하기 쉬울 텐데 했는데 국방부 자기들이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보십시오. 뭔가 둥그런 물체가 푹 파고들은 느낌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앞주댕이가 둥그런 물체가 파고 들어간 게 그대로 이 프레임마다 밀려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폭발이 있었다면 위에가 다 뜯어지고 없어야죠. 폭발은 V자로 비춰놨는데 그게 과학이잖아요. 폭발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얇은 철판들 다 나가고 없어야지. 뻥 뚫린 거는 어라? 뚫렸네? 여기 있는 물체가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 나갔네? 가스터빈실. 어떡하라고. 그런데 천안함이 충돌 후 침몰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YTN 3월 26일 22시 42분이면요. 21시 22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그죠? 1시간 20분. 사고 1시간 20분 뒤에 YTN이 보도를 합니다. 백령도청에서 침몰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뭔가에 충돌한 뒤에, 뭔가에 부딪힌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군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충돌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위와 충돌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충돌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김문경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군 관계자가 누굴까? 이 사람하고 그냥 누굴까? 그리고 이투데이도 마찬가지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충돌한 데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무언가 충돌. 여기도 군 관계자가 누굴까? 그래서 김준영 기자와 김문경 기자 두 사람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거 오보입니까? 오보입니까? 제일 먼저 물은 게. 오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한두 인터뷰를 했습니까? 군 관계자는. 어느 군 관계자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곤란하다. 그죠? 취재원 보호 차원이죠.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그 당시 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배가 좌초를 당하고 충돌을 당하면은 그 사고를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초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면 입에 좌초했으라고 이야기하겠죠. 충돌한 거지 배를 반판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돌을 비중 있게 이야기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좌초야, 충돌이야. 좌초 후 충돌이야 라고 말하면 제일 좋겠는데 좌초를 이야기한 사람, 충돌을 이야기한 사람이 다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따로 보고받는 것도 따로 보고받고. 이 기자들은 정확하게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네, 나갈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법정에 나가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서 둘 다 못 오겠다더라. 나는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 당시에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쓴 기사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했다는 사실을 취재한 기자가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3월 30일 날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이라고 OBS 경인방송이 딱 보도를 하는 겁니다. 어라, 이거는 뭐야? 그래서 이거를 진실 여부를 하고 있는데 불과 한 4시간 만에 휙 사라져요, 기사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티즌들이. 막 전화를 합니다. 아까 올린 기사 뭡니까?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했다고 하면서 오보입니까? 하니까 경인방송 데스크에서 오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보 아니다. 그럼 왜 내렸습니까?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라고 하니 국방부에서 난리를 쳤답니다. 내렸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취재한 기자 둘이를 전화를 해서 오랜 설득 끝에 정동 경향신문 옆에 있는 프란체스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한조준이가 3월 30일 날 사망을 했고 한조준이 사망 소식을 듣고 기자 둘이가 백령도로 들어갔는데 어디서 무엇을 취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만만한 선배한테 전화를 한 게 군의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군의관한테 전화해서 선배 나 지금 백령도 왔는데 야야야 지금 정신없다. 나중에 통화하자. 왜 정신없는데? 시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디 있느냐 해서 막 기자들과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상황 끝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군인한테 물어보니까 시체가 분명히 내구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 시신은 천안함 사고가 났으니 천안함 시신일 거라 생각을 하고 천안함 가족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천안함 가족 대표와 두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시신 내고를 다 보고는 우리 시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신 아니다. 가버린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가 오더래요. 내구를 싹 싣고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 어디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싣고 갔다는 거예요. 기자가 둘이가 가서 그걸 취재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천안함은 아니다. 천안함 사고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서 또 죽은 내구의 시신이 있는데, 처음에 가족 대표를 불렀던 거로 봐서는 천안함 대원으로 착각할 만한 복장이든지 군인의 복장이든지 군인의 모습이든지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백인이거나 깜깜한 흑인이라면 한국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아시아 계통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3월 26일 날 천안함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다면 5일이 지났으니 퉁퉁 불어서 인종과 색깔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는 있다. 제가 해군에서 근무를 할 때 해군에서 해필이면 저도 백령도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맞춤형으로 살았습니다. 바다 쪽을 가는 바람에 천안함과 세월호를 인볼하게 됐고, 전산을 하는 바람에 부정성 문제 들여다보게 됐고, 하필이면 또 군대를 가서 이 동네를 내가 근무를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군함의 상선이라고 하는 LSM이라는 군수송선을 타는 바람에 이거는 그래요. 백령도 가면 쫙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쫙 들어가가지고 쫙 해서 물이 제일 낮은 날 쫙 달려가면서 뒤에다가 앵카를 팍 던지고 쫙 가서 쫙 얹혀버립니다. 상륙선이니까. 그리고 앞에 램프를 딱 내리면 탱크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트럭 나가고 막 해요. 그러다가 한 며칠 있다가 백령도나 이 서해 오게 둬서 여기서 그 휴가 갈 사람들 전부 태워가지고 물이 제일 높은 날 쫙 이 체인을 막 감아요. 와이어를 감으면 배가 쭉 뒤로 빠져가지고 나서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배 밑에 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그냥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배 밑바닥이 인위적으로 좌초를 하는 배예요. 그 배는 목적 자체가. 제가 군에 쏘이 계급장 달고 배 밑에 좌초를 그때부터 경험한 거는 또 무슨 운명이냐면 딱 이 천안함 조사하는데 그냥 안성맞춤의 경험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할 때 시신을 보니까요.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다에서 시신을 건졌는데 엉덩이만 뜹니다. 딱 이렇게 V자로 엉덩이만 딱 뜹니다. 시신 전체가 퉁퉁 불게 되는데 엉덩이 부분이 지방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퉁퉁 불어서 딱 족발 색깔이에요. 족발. 햇볕을 막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신으로 이제 수습을 하고 했는데 아마 5일이면은 퉁퉁 불었다고 본다면은 인종을 구분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러닝 바람이거나 추리닝 바람이든지 군복 바람이든지 군인으로 착각하고 천안함 가족으로 착각할 만한 비주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가능해요. 그러면 분명히 천안함과 또 다른 배의 충돌에, 왜냐면 그때는 이미 저는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고 좌초는 100%이고 좌초로는 반파되지 않으니 반파를 시킬 만한 외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충돌이라는 폭을 좁혀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충돌한 배에서 발생한 시신이라고 저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4명을 수십을 발견하는데 밀치라는데 엄청나게 바쁜데 이건 뭐 시신이나 환자들 들어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헬기가 어려 헬기가 열심히 뜨고 나르지만 천안함에서는 희생자 중에서 수습된 사람은 배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습했지 바다에서 건져서 헬기로 실어 나를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 칠함대가 엄청나게 바빴지만 미국이 천안함 수습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와준 것으로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천안함과 관계해서 미군이 역할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주호 준이가 사망했을 때 산소 탱크 들어가는 것. 그때 살보함에 산소 탱크를 쓸 수 있게 협조한 것 이외에 그 서해안에 버글버글하는 미칠함대의 인력 어느 한 명도 천안함 수색에 도와준 사람 없고요. 천안함과 인볼브해서 작업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훈련했답니다. 훈련. 남은 초상집에 초상나 있는데 자기는 여기서 훈련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의 대부분은 좌초 또는 충돌입니다. 이게 피츠제럴도입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충돌합니다. 이지스함이라면 항해 시스템이 얼마나 자동이고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장교들은 얼마나 고급 장교겠습니까? 그래도 밤에는 이렇게 들이받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선에. 여기는 뭐 좀 거의 멀쩡한데 여기는 박살나서 거의 뭐 폭탄 터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츠제럴도에서 7명이 또 사망을 합니다. 이 사고로. 그런데 필리핀 컨대에서는 좀 멀쩡하고요. 이분이 미칠함대 사령관인데 2017년에 목이 날아갑니다. 그 사람이 직위가 해제가 됩니다. 그 해 이지삼이 4건의 사고를 발생합니다. 그 중에 충돌 사고만 3건입니다.
2017년에, 재작년에 피츠제럴드 충돌해서 7명 사망하고, 순양함은 한국 어선과 경미한 충돌로 사고 나가지고 충돌했고, 프로펠러가 파손됐고, 순양함 엔티터모, 그 다음에 존 맥케인호는 10명 실종에 5명 부상된 유조선하고 충돌하고, 미 7함대 소속의 이지삼이 이렇게 사고를 치니 직위 해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지 압니까? 46명의 군인이 사망할 사고를 내었는데 모두 훈장받았습니다. 함장도 훈장받고요. 그날 배를 몰았던 사람도 훈장을 받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징계를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함장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함장이 조용히 서초동에 가서 법무법인에서 다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어떤 함장 줍니다. 이함대 사령관을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평택 이함대가 자기 소속이니까 징계를 했습니다. 했더니 행정소송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행정소송 취하하고. 혹시 노크 기순이라고 아십니까? 전방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쭉 와서 넘어와가지고 38선을 넘고 뭐 철조망을 넘고 계속 넘어오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넘어와서 막사를 딱 갔더니 지피를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사로 갑니다. 막사로 갔더니 불 켜진 데로 갔더니 안에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탁 열니 북한군 병사가 떡 새는 거죠. 깜짝 놀랐죠. 북에서 왔시다. 그랬다가 그래서 기순하겠습니다 했죠. 잘 왔다고 손잡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총 한 발 안 쐈습니다. 한 명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기순했습니다. 그 일로요. 그 북한 병사가 지나온 자리에 별들 모아지 다 나갔습니다. 5명이 별 셋 한 사람, 별 둘 한 사람, 별 하나 둘 사람 해서 전부 연대장, 중대장 다 보직해야 되고요. 경계 실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한 건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군에서. 경계 실패 아닙니까? 그게 군대예요. 한 명 다치지 않고 총 한 발 안 나도 그 경계 선상에 있는 거에 실패한 군인들은 징계받는 게 답입니다. 46명이 사망한 천안함에서 자기들 스스로 북에서 와서 어뢰를 쐈다며요. 그럼 경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경계 실패죄를 형사처벌을 받아야지 왜 훈장을 받냐고. 4월 2일 저녁에 금양호가 충돌해가지고 여기서 9명이 전원 다 사망합니다. 금양 98호, 97호가 한 세트입니다. 쌍끌이어서는 배가 둘이 가면서 그물을 내서 쫙 가는데 배 둘 간격은 300m 정도 되고 그물이 100에서 200m로 쫙 끌고 갑니다. 이게 쌍끌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수색을 협조하다가 기한하던 중에 캄보디아 화물선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천안함 사고 당시 여기는 얼마나 배들이 버글버글하면서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지스함 그 미국의 최첨단 배도 한 해 4건이나 발생하듯이 선박이 충돌하는 것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 그리고 천안함 사고가 났는데 미국의 AP통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 사진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이 이걸 자료 화면으로 넣고 천안함이 사고가 났다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네? 그리고 천안함 사고 초기에 쉬마츠 교수라고 있는데 일본에 쉬마츠 교수 중국 칭화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천안함 사고 당시에 우리 서해안에 이스라엘 잠수함도 동시에 침몰했다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인 모사드 북경 지부가 무지 바쁘게 움직였다는 정보가 있다라는 거를 턱 올려요. 뜬금없이. 뭔 소리야. 웬 잠수함. 그리고 무슨 모사드. 전 그때 그렇게 넘겼습니다. 세월호 지나고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 그게 팩트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잠수함 한 척이 가라앉았고 정보기관이 바빴을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잠수함이구나.